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 60이 되는 주부이자 상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 즐겨보는 썰을 사랑하는 남자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 채널을 즐겨보는 것을 아는 남편이 한번 사연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여러 사람의 아픔이 담겨 있는 사연이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모두 지난 일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20대 중후반부터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네, 사실 많이 힘듭니다. 안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만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끔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일이 버거운 게 이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를 다녀도 일이 많이 힘들거나 상사와 맞지 않거나 업무량이 많으면 일이 버겁듯이 저도 그처럼 일이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어쩔 땐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고 마음처럼 치료가 되지 않을 때 힘들기도 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내용의 상담을 하게 될 때도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힘든 것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환자분들 앞에서는 절대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선배들에게 숱하게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마음은 누가 치료해 주냐고. 혼자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요. 마음이 단단해져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상담해주고 마음을 치료해주는 것이 좋아서 이걸 직업으로 삼았는데 그게 뭐가 힘든 것까 싶었는데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나를 치유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시간에 나를 위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열정도요. 워낙에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즐겨했던 저라서 그런 취미 생활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자전거 동호회였습니다. 매일 병원 의자에만 앉아 있으니 다리에 붓기도 심하고 엉덩이도 펑퍼짐해지는 것 같았는데 자전거를 타니까 운동도 되고 땀도 빼고 자연도 즐길 수 있으니 아주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의 운명의 짝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비타민, 에너지, 이런 말들이 참 잘 어울리는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모습이 참 든든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2년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사이좋은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모두 나의 환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속고 속이고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버리고 버림받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결혼 생활과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병원 특성상 3, 40대 주부의 환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셨는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저의 마음을 바꾼 것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이 3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하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셨을 텐데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 셋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고 박물관도 가고 고국 나들이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훌륭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과 아주버님, 아가씨 또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모두 공부도 잘해서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잘 잡았고 인품 또한 본받을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형제 간의 우애도 좋고 가정 환경도 화목해서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결혼 얘기를 끊임없이 꺼냈죠. 그리고 끝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결혼을 했던 인생 선배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아이는 꼭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그런 기쁨을 모르고 죽는다면 정말 불행할 것 같다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했고 만나면 모두 자녀 이야기만 하기 바빴습니다. 성장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걷기, 말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을 환하게 웃으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그저 신기하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자녀 얘기가 나왔고요. 남편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도 빨리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결혼 1년 차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보다 2년 일찍 결혼한 친오빠와 새언니가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인생 첫 조카가 생긴 순간이었죠. 그런데 분명 징글징글한 친오빠와 닮았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예쁜 생명체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작고 예쁘고 귀엽고 소중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 눈 깜빡임, 손의 움직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이 너무 벅차서 감동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은 올케 언니였습니다. 출산 후 분위기가 확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뭐랄까, 좀 더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성숙해진 느낌, 차분해지고 우아해지고 편안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조카와 올케 언니를 보면서 점점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여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올케 언니와 친오빠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며 그렇게 빨리 아이가 생긴 것은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아직 올케 언니처럼 멋있는 어른,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괜찮은 걸까 싶어서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고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에 병원은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아이가 다 들을 것만 같았고요. 그래서 일 쉬고 태교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태교라고 해봤자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빵이랑 쿠키도 만들고 혼자 서점도 가고 좋은 경치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주 꽉 채워서 드디어 저희의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저희 아들을 보니까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데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예쁘다는 말로는 감히 표현이 안 되는 완벽하다는 말조차도 부족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핏덩이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른이 되었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등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일까? 아이 발달에 좋다는 장난감 같은 것을 있는 대로 다 사는 게 최고의 부모일까?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정답이 없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와 많은 것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을 했습니다. 빨대 끄트머리를 자르고 종이컵에 비눗물을 만들어 담아서 집 앞 놀이터에 가서 비눗방울을 불어보기도 했고 갯벌에 가서 꽃게도 잡고 조개도 잡아봤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함께 요리를 해서 같이 아침밥을 먹기도 했고, 직접 만든 연을 가지고 공원에 가서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등산도 함께 해보았고, 수영도 함께 하고, 함께 축구도 관람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또 그것이 즐겁도록 함께 즐겨주었습니다. 유치원도 최대한 늦게 보냈습니다. 6살 때부터 아이가 유치원을 갔거든요.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늦은 편이었죠. 대신 저희는 세상을 경험하고 즐겼습니다. 유치원에 늦게 갔는데도 아이는 사회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아주 잘했고, 교우 관계도 활발하고,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원래 남의 아이가 빨리 큰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아이가 너무 빨리 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기 같은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아이는 금방금방 컸습니다. 가는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였죠.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고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화근이 아니었을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제 선택에 후회를 합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같은 반 남자인 친구들을 따라서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반 친구들 2명이 다니는 곳이었고, 상담을 받아보니 단순히 태권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기초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많은 활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업 분위기도 좋아 보였고요. 아이가 학원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친구들과 같이 다녀보고 싶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랑 집도 혼자 오갈 때였거든요. 친구들이랑 학원 다니는 것은 무리 없이 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땐 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태권도 학원에 보낸 지 한 달도 채 안 된 날이었습니다. 일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그대로 병원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곳은 학교 근처, 태권도를 가는 길 횡단보도였습니다. 친구들과 태권도를 가던 아이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신 덕분에 빨리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아이는 응급실에 도착하고 10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게 외롭게 혼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평생 무지갯빛일 줄 알았던 제 인생은 한순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다니던 병원도 그만두었습니다. 제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누가 누굴 치료하나요? 그저 멍했습니다. 멍한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시도 때도 없이 그랬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하루 종일 안고 울다가 멍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도 안 만나고 연락 오는 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세상이 다 끝난 사람처럼 숨만 쉬고 있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짜 무서운 동물입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그 슬픔은 자연스레 다른 것들로 점차 치유가 되고 살아갈 이유를 스스로 찾고 있더군요. 그 당시 저에게 살아갈 이유라고 하면 남편이었습니다. 내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그만의 단단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고 제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슬플 텐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도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에 대한 슬픈 마음 대신 그리운 마음이 더 커졌을 때 제가 가기 시작한 곳은 바로 납골당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납골당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진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네모난 틀에 갇혀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떠나고 1년이나 지나서야 납골당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좁은 땅에 죽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슬픔을 극복했을까 생각하며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하얀 유골함 앞에 있는 아이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환한 웃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가 좋아했던 비행기 모양의 장난감과 작게 만들어진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써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7살 때부터 종종 편지를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몰래 유치원 가방에 넣어두기도 했고, 자기 전에 읽으라고 베개 밑에 두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도 편지를 써줬습니다. 아이는 제 편지를 좋아했습니다. 제 편지를 받고는 항상 답장을 쓰고는 했는데 몇 줄 안 되는 그 답장이 정말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에게 쓴 편지를 줄 수는 없으니 아이 앞에서 읽어주었습니다. 울지 않고 읽고 싶었는데 자꾸만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꾸역꾸역 끝까지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다음에도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가 있구나 생각하니 쉬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 또래 정도 되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납골당 한쪽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설마 혼자 왔겠어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엄마를 보기 위해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는 계속 쫑알쫑알 무어라 할 말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아이가 슬픈 표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자신의 엄마하고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말을 마친 아이는 갑자기 책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공책에 적힌 수학 문제 몇 개를 푼 아이는 이번에는 색종이를 꺼냈습니다. 색종이를 오리기도 하고 낙서도 하면서 엄마 앞에서 꼼짝을 안 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오래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보고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까지도 아이는 계속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슬픔을 이겨냈을까? 그리고 보호자는 대체 뭐라고 있길래 아이 혼자 둔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는 선배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주 3일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편의를 봐준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길면 2주에 한 번 정도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납골당을 간 지 한 달이 지나고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점심이 조금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았던 엄마를 보러 온 남자아이가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보다 먼저 와서 자신의 엄마 앞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 지 한참 되었는지 주변에는 공책과 지점토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필통 뚜껑에 있는 손으로 조작하는 게임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번에도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또 한 번 편지를 읽어준 뒤 그 남자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서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뭐해? 아이는 경계하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차릉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여기 엄마 만나러 왔어? 엄마 얘기를 하자 아이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비켜 앉아서 자기의 엄마를 소개하듯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예쁘시다. 너 엄마랑 정말 많이 닮았구나. 정말요?
아이는 아까보다 더 크게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사진 속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야? 같이 온 어른은 어디 계셔? 저 혼자 왔는데요. 뭐? 너 혼자? 깜짝 놀랐습니다. 납골당에 아이 혼자 오다니. 더군다나 근처에 사람이 사는 주택가나 아파트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정작 아이는 태연했습니다. 언제나 혼자 온다는 듯이요. 아빠는 안 계셔? 집에요. 엄마 얘기를 했을 때와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의 차림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은 얼룩덜룩, 지워지지 않은 때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구겨 신은 운동화로는 발 뒤꿈치가 잔뜩 튀어나와서 한눈에 보아도 작아 보였습니다. 빽빽하게 낙서가 되어 있는 공책도 낡아 보였고, 아이가 메고 온 가방도 밑부분이 다 해져서 작게 구멍도 뚫려 있었죠. 눈치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아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구나. 그러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아이의 차림새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납골당에 혼자 있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만나러 매일 오니? 아니요, 매일은 못 오고 아빠 일 가시는 날만요. 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금요일이요. 근데 아빠가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일 나가시면 여기 와요. 아, 그래서 그동안 못 봤구나. 아줌마는 화요일, 목요일만 올 수 있어서. 그런데 왜 아빠가 일 안 나가시면 못 오는 거야? 못 오게 해서요. 왜인지 아줌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직업병 때문이었을까요? 아이 마음에 뭔가 아픔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딘가 계속 불안한 듯 보였습니다. 아이는 머뭇거리더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화만 내요. 엄마도 만나러 가지 말라고 하고 맨날 집에만 있으래요. 저는 엄마 만나러 오는 게 좋은데 아빠는 맨날 술만 드시고 저랑 안 놀아주면서 맨날 집에만 있으래요. 아빠가 무섭니? 무서워요. 무섭다는 그 말에 마음이 저렸습니다. 정말 겁을 먹은 표정,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며 엄마를 만나야 하는 당연한 권리까지 누리지 못하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학대 아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차력을 주물거리고 필통 뚜껑에 있는 게임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더 지나서야 아이는 이제 아빠가 일이 끝날 시간이라 집에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차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집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차로 15분 정도 가야 있는 주택가였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니 학교가 끝나면 맨날 걸어서 납골당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걸어서는 꼬박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는데도 말이죠. 아마 아이는 어려서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왕복으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맨날 걸어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은 엄마를 더 오래 볼 수 있다고 해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내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로 가니까 정말 빨리 간다면서 신기해 했습니다. 아이의 집 앞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주택가는 맞는데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한 동네였습니다. 골목골목에 폐가도 몇 군데 보였고요. 아이의 집은 차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 걸어서 아이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아이 집 앞에 도착하자 아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상황에 연락을 하라고 전화번호라도 알려줄까? 그건 너무 오지랖인 걸까? 도움을 받을 만한 센터에 전화번호를 알려줄까? 고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골목길 입구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호통을 쳤습니다. 야, 너 왜 나와 있어? 돌아보니 웬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시도 안 된 시간에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 취해 돌아다니는 남자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요. 남자는 비틀비틀대면서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야? 당신 뭔데 얘랑 있어? 다짜고짜 초면에 반말을 하는 것도 자기 아들 보고 얘라고 칭하는 것도 불쾌했습니다. 아이는 순식간에 겁에 질려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외워뒀던 아이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서 만났다는 것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비밀로 했습니다. 여느 학교 선생입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학교 선생? 그럼 저 골목 앞에 세워진 차도 당신 차야? 네. 에이씨, 우리나라 선생들 좋겠네. 나랏돈 받으면서 좋은 차나 끌고 다니고, 어?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말을 하는 것이 참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생각 자체도 그걸 말하는 뽐새도 참 무례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이번에는 아이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 집에 빨리 안 다녀? 몇 시인데 밖에 나와 있어? 너 또 네 엄마 만나러 간 거 아니지? 하여튼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지 엄마 닮아서 싸돌아다니기나 하고. 야, 너 그렇게 다니다가 니네 엄마처럼 된다. 이게 챙겨주는 애비 고마운 것도 모르고 네 엄마 죽어서 내가 혼자 너 키우잖아.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으이씨, 귀찮은 놈. 아이의 아빠는 험한 말을 쏟아내고는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제게 인사를 하고 그 뒤를 졸졸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요. 그래서 다음에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희 부부는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월수 금에는 꼭 온다고 했잖아요. 남편과 같이 휴가를 내서 월요일 날에 납골당에 갔습니다. 2번밖에 보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도와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제가 어른이라서 그런 건지, 남자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던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 아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는 납골당에 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월요일엔 학교가 일찍 끝나서 일찍 올 수 있다면서 밝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아이가 아빠 앞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은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상상할 수도 없는 나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신고를 해서라도 아이를 그 무서운 대상에서 구해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폭력을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두고 외박을 하기도 하는 등 방관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고 납골당에도 못 가게 하고 언어적인 폭력을 행하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면서 제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필통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아이와 헤어지고 아는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친척들도 하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했지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오는 날 납골당에 가서 아이를 만나 잠깐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전부였죠.
저는 병원 근무하는 날짜까지 바꾸며 일주일에 한 번 납골당에 가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더 만나고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구해주고 싶다. 고작 몇 달밖에 안 되는 잠깐이었지만 아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불안 증세도 많이 보이고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힘들답니다. 아빠가 너무 무섭고 아빠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아이와 함께 아이 아빠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아이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 집에서 아이 아빠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난장판, 엉망진창, 돼지우리, 딱 이런 말들이 어울리는 꼴이었습니다. 하나도 정돈이 안 된 집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했고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말이죠. 뭐야? 또 당신이야? 뭐야 대체? 왜 남의 집에 와 있는데? 저 사실 연우 학교 선생님 아닙니다. 저 이런 사람이고요. 납골당해서 연우 만났습니다. 저는 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술을 마신 건지 느리게 눈을 끔뻑끔뻑 뜨면서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의사? 뭐 어쩌라고 뭐? 상담해주러 왔냐? 응? 아, 근데 뭐 어쩌라고? 지금 아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이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뭐? 뭘 도와? 뭐 어떻게 도울 건데? 상담해서 도울 거냐? 아님, 뭐 돈 주게? 그거 좋네. 돈 줘. 돈! 아니요. 만약에 지금 연우를 키우시기 버거운 상황이라면 저희가 연우를 데려갔으면 합니다. 연우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요. 당연히 그냥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고 법적 절차 밟을 겁니다. 연우한테 에이씨, 뭔 말이 많아. 저 딴 애 없으면 나야 좋지. 근데 내 아들이잖아. 내가 낳은 내 아들이잖아. 그치? 내가 지금껏 힘들게 키웠는데 그냥 데려갈 순 없지. 돈 내놔. 그럼 데려가게 해줄게. 돈 줘. 황당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식을 놓고 거래라도 하자는 건지. 아이 아빠는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물 보듯 뻔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나질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했겠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저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아이는 영원히 아빠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더 이상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날은 그쯤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이 아빠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데려가고 싶으면 돈 달라는 문자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술에 취해서 그런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또 한 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와 꾸준히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숨 쉴 구멍이 되어주자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당당하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줬지만 정작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만남을 이어가며 공부도 알려주고 새 가방도 사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호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듯 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뒤로 익숙한 듯 어색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연우야, 지금 어디니? 병원이요.
아이의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동료들과 일을 마치고 한잔하던 중 가게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는 전화를 받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원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른 아무한테나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는 어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혼자 할 수 없는 장례 절차를 대신 밟아주었습니다. 아이 아빠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료 몇은 구급차를 타고 동행을 했더라고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맡길 수가 없어서 남편과 제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동료 몇과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 다녀갔을 뿐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듣기로는 친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아빠는 형제가 없고요.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이 집에서 간단하게 짐을 챙기고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지내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쓰던 방의 가구와 옷, 심지어 필기구들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거든요. 청소도 항상 깨끗하게 해두었고요. 아이는 저의 아들이 있던 그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이를 저희가 입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원래 살던 집도 정리를 하고 아이를 저희 호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갑작스럽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너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자로 생각하라고. 우리는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의 방도 정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쓰던 책들, 교과서, 옷과 신발들, 아들이 좋아하던 이불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남겨놓는다면 그건 이 아이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계속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게 된 아이는 종종 악몽을 꾸는 듯 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잠에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마음이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7살에 돌아가신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가 되었으니까요. 아는 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아이의 상담도 받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깊은 속내를 알고 치유해주는 것이 필요했으니까요. 아이는 상담을 받고 저희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새로운 집도 적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새로운 학교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학교 생활도 금방 적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내내 위축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수업 태도도 좋아졌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끊임없이 믿음을 주었고 아이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러길 원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이 나름대로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싶어서 그 마음이 참 고마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가족이 아닌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딘가 그늘져 보였던 아이의 모습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마음씨가 예쁜 아이였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환경 때문이었는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참 상냥했습니다. 우리에게 와준 이 아이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저 밝은 모습으로 아이답게 자라기만을 바랐는데 아이가 17살 때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마음이 넓은 아이와 참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의 꿈을 꾸기 시작한 아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납골당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오랜 시간 혼자 공부했던 게 습관처럼 남아있었는지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공부하는 게 정말 대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던 저희 아들, 바로 작년에 드디어 원하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에 필요한 조언을 해줘야 할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들의 마음을 좀 더 들어줘야겠다 싶어서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도 제게 어떤 조언을 구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저 푸념할 곳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전거를 추천해 줬습니다. 머리 식히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말이죠. 아들이 자전거를 시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부부와 우리 아들, 참 특별하고 기묘한 인연들이라고들 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납골당에 있는 세상을 떠난 저희 아들과 아이의 친엄마가 맺어준 인연이 분명하다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인연이 말이나 되냐고요.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납골당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내가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아이 엄마가 있는 납골당 자리가 만약 다른 자리여서 우리가 마주치지 못했다면 수도 없이 상상해 보았지만 상상만 해도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랬다면 우리는 영원히 각자의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야 했겠죠. 제게는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는 제가 마음의 치료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 다른 선생님들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는 아이 곁에서 언젠가는 떠날 존재다 라고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부모들 상담을 하면서 아이에게 너무 마음을 많이 주지 말아라, 개별적인 존재로 봐라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그 말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놓아줄 수 없는 게 바로 부모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 제가 우리 아들 곁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부모 노릇, 보호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제 힘이 되는 그날까지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